고전적인,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중추신경계는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면에 말초신경계는 회복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최근의 개념은 뇌는 가역적이다. 가역적 그러면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는 열을 가하면 모양이 바뀌는 거죠. 그 플라스틱처럼 뇌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역성이라고 하는 거는 플라스티시티라고 하는데,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성질을 플라스티시티라고 합니다. 자, 뇌가 원래대로 다친 다음에 원래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대신에 좋은 쪽으로 뇌가 바뀌어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병이 있어서 손상된 부분은 다시 재구성될 수 있는데, 그거를 리오가나이제이션, 이런 경우를 이제 플라스티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신경가역성과 관련된 신경조절 모형, 자, 수직계층 이론에 대한 거는 계속 나오고 있죠. 수직계층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고위중추, 하위중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기능적인 국제화, 뇌가 이렇게 있으면 중심고랑을 사이에 두고 여기에 이제 운동 거칠이 있죠. 운동 중추가 있습니다. 운동. 그래서 운동 거칠을 보게 되면 어떤 부위는 손가락, 어떤 부위는 발, 얼굴, 혀, 다리, 몸통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뇌 부위가 기능별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를 펑셔널 로컬라이제이션, 기능적 국제화라고 하는 거예요. 수직 계층 이론에서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요 뇌 부위가 손동작을 세련되게 만들어주는 뇌 부위가 딱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 거고, 시스템 이론, 수평 분배 이론에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한꺼번에 같이 서로 조절되면서 기여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고위 중추가 하위 중추를 상명하달식으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시스템별로 해서 수평적으로 쌍방향으로 전달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신체 기능은 뇌의 특정 부위에서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위에서 협력적으로 조절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조건이라든가 운동 과제에 따라서 조절되는 시스템은 달라지는 거지요. 그리고 순행 변성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만일에 이제 신경세포가 이렇게 해서 다른 신경세포로 전달을 해주고 또 다른 신경세포로 전달을 해주고 해서 이런 방향으로 쭉 신경 전달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근데 만일에 이 세포가 이렇게 망가지면, 여기 망가지면 이 세포는 이쪽으로 전달을 못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세포도 같이 망가집니다. 신경이 전달되는 그 방향으로 차례대로 망가지는 거를 우리는 순행 변성이라고 하고, 또 만일에 이 세포가 망가지게 되면 이 세포에 신경을 전달해주는 이 세포도 하는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래 따라서 같이 망가지는 거. 이거를 전달되는 방향의 역방향으로 망가진다 해서 역행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한 곳이 망가지게 되면 그 신경세포가 해당하는 관계를 하고 있는 신경회로들이 차례대로 망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손상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수직 계층 이론에서는 고위 중추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위 중추로 이렇게 어, 통제를 해주면서 움직임을 조절한다고 보는 거고, 시스템 이론에서는 각각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 동시에 쌍방향으로 상호 조절하려는 시스템들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신경 가역성 기전에 대한 제 동물 실험에 대한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원숭이 실험을 했어요. 원숭이 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1번,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 뭐, 새끼손가락 가지고 이게 5번 이렇게 정해 놓고, 실험 전에 손가락 부위를 딱 MRI 찍어서 검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여기, 뭐 5번은 여기에서 차곡차곡 해서 이런 식의 손가락 부위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켰어요. 동그란, 동그란 원반이 있고 이 손을 이용해서
세 가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 원발을 이렇게 돌리도록 시킨 거예요. 돌리도록 훈련시킨 거예요. 잘 돌리면 먹이를 주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일정 기간 이후에 뇌 손가락 부위를 다시 찍어봤습니다.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부위에 검사를 해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부위가 이렇게 넓어졌어요. 처음보다 더 넓어진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첫 번째랑 다섯 번째 손가락 부위는 약간 축소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각 자극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위주로 집중적으로 주다 보니까 손가락 감각에 해당되는 뇌 부위를 조사를 해보니까 많이 사용했던 손가락의 감각 부위가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덜 썼던 손가락 부위는 줄어들었다라고 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뇌 지도는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환경과 특정 훈련에 의해서 지도는 조금씩 확대되거나 축소되고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뇌 손상이 딱 있은 다음에 일단은 무조건 중추신경계가 손상이 되면 쇼크에 빠집니다. 쇼크. 이거를 뇌 쇼크라고 합니다. 쇼크는 운동도, 감각도, 반사도 안 나오는 상태를 쇼크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마다 일정 수준 시간 이후에 벗어납니다. 몇 시간 만에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 며칠 만에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 몇 주 만에 벗어나는 경우도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쇼크 상태가 해결이 되면서 그 다음에 신경계 기능이 조금씩 회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일시적으로 이렇게 단절이 된 상태가 회복이 되면서 신경계 기능이 돌아오고 정상적인 기능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신경 쇼크가 1차적으로 해결되면서 기능이 회복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연접 효능의 회복이에요. 자, 여기 진하게 칠해져 있는 여기 이 부위가 다친 거예요. 항상 다친 부위, 손상된 부위 그 주변에는 이렇게 붓습니다. 부으면서 주변에 지나가는 신경을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신경도 기능을 못 하겠지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붓기가 빠지면서 압박했던 것이 벗어나게 됩니다. 그럼 다시 이 신경은 기능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를 연접 효능의 회복, 부종 때문에, 부은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신경세포가 눌려서 신경 기능을 못하게 됐다가 다시 붓기가 빠지면서 신경 기능이 회복되는 경우 연접 효능의 회복이라고 하고 두 번째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연접 과효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냅틱 하이퍼 이펙티브니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에 이렇게 하나의 신경 축사기 이렇게 4개의 가지를 쳐서 하나의 신경세포로 연접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병이 생겨서 2개가 망가졌고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평상시에는 4개로 전달을 했는데 2개밖에 안 남다 보니까 그 신경 전달 물질을 4개로 하던 거를 2개밖에 안 하니까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전달 물질 자체가 더 많이 분비가 되면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연접 과효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차단된 신경 가지에 대한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게 3개만 나오던 것이 이게 5개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연접 과효능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냅틱 하이퍼 이펙티브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탈신경 초과민성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게 하나의 축삭이 4개의 신경 가지를 통해서 세포랑 연결되어져 있는데 불행히도 2개가 이렇게 망가지게 되면 원래 4개로 봤던 것이 2개로만 봐져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경 세포에서는 4개로 들어오는 것이 2군데로밖에 안 들어오니까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신경 전달 물질 수용기를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수용기 기능이 엄청 증가가 되면서 예민도가, 민감성이 확 올라갑니다. 이런 경우를 탈신경 초과민성.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을 더 많이 수용하여서 보충한다는 거죠. 4개로 들어온 거를 2개가 보충하려고 이렇게 민감성을 이렇게 확 올려버리는 겁니다. 디너메이션 슈퍼 센시티비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신경 지배 존속이라고 합니다. 되게 신경세포가 이렇게 있고 전달이 됐을 때 여기가 망가지게 되면 얘는 소멸돼야 돼요. 유전적으로 소멸돼야 됩니다. 그런데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으면서 주변이랑 연결돼서 다시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과신경 지배 존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태화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주변 축삭에 다시 재결합돼서 이어져 있는 것을 과신경 지배 존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비활동성 염접 동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그 고양이 실험을 했어요. 고양이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치고, 고양이 눈이 이렇게 있겠죠. 눈이 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고양이 한쪽 눈을 눈꺼풀을 딱 내려서 꼬매버렸어요. 자, 앞을 볼 수는 없죠. 단지 빛 감지 정도밖에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눈꺼풀을 내려 꼬먹기 때문에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자, 이 꼬맨 눈 쪽에서 시각을 담는 시각을 정보를 받게 되는 시각 중추에서는 더 이상 시각 정보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며칠 있다 보니까 시각 중추에 있는 시각 중추 세포들이 단 10%만 반응하더라 이거예요. 왜? 시각 정보가 안 들어오니까 많은 시각 정보가 반응할 필요가 없어져서 그냥 단지 10분의 1 정도만 반응하더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실험은 건강한 눈 이거를 아예 적출을 했어요. 눈을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꼬맨 눈만 남은 거죠. 그리고 꼬맨 눈의 실밥을 풀렀어요. 다시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 꼬맨 동안에는 단 10%만 시각세포가 활성화된 거고 90%는 활성화된 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는 건강한 눈을 적출했기 때문에 시각 정보가 더 이상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이전에 꼬맸던 눈에서만 시각 정보가 들어오게 돼요. 꼬맨 거를 풀고 나니까 바로 시각 정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꼬맸을 때는 10%밖에 반응하지 않았는데 반대편 눈을 적출하고 꼬맨 거를 풀고 나니까 즉각적으로 40% 정도가 반응하더라 이거야. 자, 이전에는 10%밖에 안 했던 것이 더 이상 이제 시각이 들어올 수 있는 눈이 한쪽 눈밖에 없다 보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40%가 반응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30% 차이가 나잖아요. 이 30% 차이는 이거는 이전에는 활성화되지 않았던 신경세포가 본인이 필요해지니까 바로 활성화되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비활동성, 활동하지 않았던 신경 연접이 동원되기 시작한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평상시에 신경세포에 굉장히 많은 연접들이 되어 있는데 이런 연접들은 평상시에는 작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작동 안 하게 되면 이런 식의 연접들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활동성 연접의 동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싹도듬, 스프라우팅이라고 하는데 재생적 싹도듬에서 신경세포가 촉삭이 이렇게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가지치기를 하는 거를 싹도듬이라고 합니다. 옆쪽에서 가지치기를 하기 때문에 곁가지 싹도듬이라고 하는 거고 동시에 다른 신경세포에 연접이 되면서 반응적 연접 형성이란 말도 나오는 겁니다. 그림을 보면 정상적인 세포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행히도 한쪽이 망가졌어요.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전달을 못하겠죠. 이런 상태에서는 이 세포가 같이 태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 끊어진 게 이쪽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곁가지를 만들어서 옆으로 주고 또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주게 되면 얘도 살고 얘도 살 수 있는 거지요. 이렇게 이제
싹두둠, 가지치기를 하는 거를 싹두둠이라고 하고 반응적 연접 형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쓰는 거예요. 자, 대리기능. 대리기능, 이거는 뭐 신경학적인 거 측면에서 손상받은 부위의 기능이 떨어졌으니까 멀쩡한 정상적인 부위에서 손상받은 부위의 기능을 대신해 주는 거를, 이거를 대신해서 인계받는 거를 대리기능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신경계의 변화보다는 이제 어떤 행동적인, 기능적인 결과 관련이 있는 걸로 설명이 될 수 있고요. 보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를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거를 보상, compensation이라고 합니다. 주로 대리, substitution이라고 하는 거는 행동 관련해서 말을 하는 거고,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 전략을, 다른 운동 전략을 써서 기능을 수행하는 거를 보상, compens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초기의 기능 회복은 일단은 신경 쇼크가 회복이 되면서 나오는 거고요. 또는 붓기가 빠지면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덩달아서 탈신경 초민감성, 디너베이션 슈퍼센시티비티 또는 비활동성 연접 동원 등등, 또 스프라우팅, 재생적 염적 형성 등등 이런 변화가 생기면서 손상받은 부위의 기능을 그 대체해서 기능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세포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강직. 그러면 스파스티시티라고 하는 게 왜 생기는 거냐? 이게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스파스티시티라고 하는 거를 이런 식의 신경계, 손상된 신경계를 기능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작용들이 나타나면서 스파스티시티가 생기는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 운동 입력을 대신해서 다른 신경세포들이 그 역할을 대신해주면서 뭐 반응적인 연접 형성들이 많이 생겨서 나오는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강직에 대한 거, 스파스티시티에 대한 거를 아직까지 그 왜 생기는지를 명백하게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론과 가설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손상 위치라든가 범위가 똑같거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못 걷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걷는 사람도 있고. 그 이유는 손상 이전의 경험,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뭐 이제 평상시에 활동적인 사람이었던가 뭐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잘 반응을 합니다. 또 유전적인 그런 것도 관계가 되고 또 모티브에 대한 것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신경 가역적인 실험적 증거에 대한 거를 몇 가지 이제 설명을 다시 합니다. 자, 말초신경에서 이렇게 강박신경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경을 딱 받아서 뇌를 이렇게 올려주는 건데 여기를 잘라버렸어요. 자르다 보니까 감각 정보가 이렇게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신경세포도 그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퇴화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작아진다, 퇴화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라든가 병변이 중추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척수 안에 있으니까 중추신경계인 거잖아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쪽 척수뿔이 절단술을 하게 되면 자, 그냥 분절적으로 감각이 들어오게 되는 거를 막혀지는 겁니다. 단절된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행변성 계속해서 하나의 신경세포가 망가지게 되면 얘가 망가지면 얘도 망가지고 얘도 망가지고 계속 차례대로 이어져 있는 부분이 차례대로 망가지는 거죠. 다행스럽게 주변에서 연접이 이어지게 되면 살아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신경 회로가 계속 손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이행 변성으로 해서 신경 가지돌기의 위축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기능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활동하지 않는 신경들이 다시
활동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그 기전에 의해서 그런 신경계 손상된 신경계의 기능들이 보완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말초신경이 망가지면 중추신경계에도 그 영향이 그대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척수절단, 스파이널 코드가 끊겼어요. 중추신경계가 끊기면 쇼크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절단된 그 아래쪽 수준에 있는 운동, 감각, 반사들을 전부 다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서 또 그 원A 들신경, 이거는 근육 방추에서부터 출발한 감각신경입니다. 감각신경이 기능이 항진되면서 면접 이후막 전이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이후에 또 격가진 싹도듬, 스프라우팅과 같은 신경 가역적인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중추신경계 중에서 뇌에서는 이런 스프라우팅, 싹도듬에 대한 그런 증거들이 많이 보여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뇌에서는 이렇게 콜라테랄 스프라우팅, 싹도듬 하는 것이, 가지치기 하는 것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말초신경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활발히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싹도듬이 원활히 일어나야지 손상된 부위가 더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서로 연결된 회로들이 같이 차례대로 손상을 받기 때문에 싹도듬이 원활하게 일어나야지만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데, 그래서 뇌졸중처럼 뇌 손상이 있으면 그 이후에도 병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경회로들이 같이 순차적으로 나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요것들이 손상을 입게 되면 들어올 수가 없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또 망가지게 되면 손상을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해서 신경세포로 또 이어져 있는 그 스프라우팅, 그 싹도듬을 할 수 있거나, 또 이런 경우에는 또 이렇게 해서 하나의 가지치기를 통해서 또 하나의 그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가지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격가지 싹도듬이라고 하는데, 불행히도 뇌에서는 이런 식의 격가지 싹도듬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탈신경 초과민성에 대한 것도 이제 비슷합니다. 도파민을 분비해주는 그런 신경세포가 있는데, 이게 절단이 되게 되면 도파민이 평상시처럼 많이 분비가 되지 않고 일부만 분비가 됩니다. 이때 도파민 분비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걸 더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감각 수용기들이 엄청나게 신경 전달 물질 수용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민감성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반응성이 높아지는 것, 이거를 탈신경 초과민성이라고 하고 뇌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걸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경세포가 손상을 입게 되면 손상이 입고 소멸되고 퇴화된 그 자리를 다른 세포들이 채우고 들어옵니다. 그런 세포를 반응세포라고 하는데, 이 반응세포는 비혈관성, 비신경성 세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경세포는 신경을 전달해주는 기능을 하는데, 이런 세포들은 신경 전달 기능이 아닌 거죠. 또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점점 신경 전달 기능을 해주는 역할들이 잘 못하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세포들이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역행성 신경병변도 종종 보여지더라 이거죠. 다시 말해서 역행성 병변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방향으로 변성이 일어나야 되는데, 얘가 망가지면 거꾸로 얘도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역행성 신경이행병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는 서로 이렇게 관련성을 깊게 놓고 봐야 됩니다. 중추신경계가 손상을 입어도 말초신경계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말초신경계에 의해서도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중추신경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신경회로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 척수의 앞부분에 나온 요 신경이 망가지게 되면 이거랑 이어져 있는 여기 신경 가지들도 축삭들도 퇴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역행성 신경 병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말초신경의 축삭이 절단되게 되면 말초신경 기능을 못 하겠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감각신경이 운동신경보다 더 많이 더 빨리 축삭되더라, 변성되더라 이거죠. 감각신경이랑 운동신경 같이 갑니다. 하나의 신경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감각신경 부분도 있고 운동신경 부분도 있고 그 안에는 감각신경 축삭도 있고 운동신경 축삭도 있는데 감각신경이 운동신경보다 훨씬 더 빨리 변성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전도 속도가 빠른 감각신경은 전도 속도가 느린 감각신경보다 빠르게 변성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 속도가 빠른 거는 아무래도 굵은 거겠죠. 굵은 신경일 거고 전도 속도가 느린 거는 비교적 얇은 신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척수신경, 말초신경이 끊기게 되면 수냄변성이 같이 따라서 오면서 격가지 싹도듬이 이루어지면서 정상적이지 못한 연접 조직화가 일어납니다. 격가지 싹도듬이 일어나지 않으면 신경퇴행이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다행스럽게 격가지 싹도듬이 있으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 그래도 비정상적이지만 연접 조직화되면서 그거를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에는 강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기능 보정, 기능을 나쁘게 만드는데 주요 요인이라고 봤어요. 그렇지만 강직이 기능을 방해하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강직보다는 근육이 약한 거, 위크니스가 있는 거, 그리고 뻣뻣한 거.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다리 근육이 약하면 걷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걷겠어요? 근력이 떨어지면 기능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보바스라고 하는 치료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지배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는 신경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치료법이거든요. 이제 논문을 써보고 실험을 해보니까 다른 치료법보다 훨씬 좋다라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치료 효과적인 증거에서 보바스 치료가 최고야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방법을 하든 간에 유사한 효과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대신에 과제를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거 이거를 과제 지향 훈련 또는 과제 특기적 훈련 태스크 스페시픽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걷는 거를 못하게 되면 걷는 운동만 하는 거예요. 걷는 과제를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반복 연습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태스크 스페시픽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다른 치료법보다 훨씬 더 좋은 걸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실험적으로 보니까 훨씬 더 효과적인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반복적인 과제 연습을 통해서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팔다리를 많이 쓰게 되면 뇌는 많이 쓰는 쪽으로 재구성이 되죠. 그래서 기능도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뇌가 바뀌면서 같이 기능도 올라갑니다. 또 원숭이 실험을 했어요. 원숭이 실험을 했습니다. 원숭이를 뇌졸중을 만들어 놓고 뇌 부위를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뇌졸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을 나눠서 훈련을 시켰어요. 첫 번째 그룹은 뇌졸중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바나나를 주면서 먹이 훈련을 시켰어요. 처음에는 좀 편하게 먹도록. 그러면 뭐 한쪽 팔이 마비됐으니까 마비된 팔로 떠듬떠듬 먹든가 아니면 건강한 팔로 먹겠죠. 자, 그러놓고 보니까 이후에 뇌 기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는 그림입니다. 처음에 뇌졸중을 일으킨 부위가 요만큼 되는 부위였어요. 보였는데, 그리고 여기서 빨간색 부위는 손가락을 의미하는 부위입니다. 손가락을 통제해주는 부위가 이만큼 있었는데, 5개월 뒤에 보니까 뇌졸중 부위는 그대로 그 사이즈 그대로 이렇게 있었고, 놀라운 사실은 빨간색이 하나도 없지요. 손가락을
지배해주는 부위가 하나도 사라진 겁니다. 없어졌어요. 이 얘기는 원숭이는 편하게 건축팔로만 집어먹었다는 뜻이에요. 환측팔, 마비척 팔로 거의 쓰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 그룹은요, 마비측 팔로 써서 구멍에다가 바나나를 이렇게 넣어주고 마비측 팔로 써서 요거를 끄집어 먹을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자, 구멍, 가뜩이나 마비된 팔인데 손가락 움직임이 어눌한데 구멍에 있는 거를 꺼내 먹으려 하니까 굉장히 많이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을 많이 쓴 거예요. 자, 놀라운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뇌졸중을 일으킨 부위는 요만큼인데 5개월 뒤에 보니까 뇌졸중 부위가 줄어들었어요. 아까랑은 완전히 다르죠? 원래 이게 커지거나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빨간색 부위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훨씬 더 늘어났어요. 자, 여기는 손가락을 쓰니까 마비된 다음에도 손동작을 많이 하니까 뇌가 더 뇌 기능이 좋아진 거고 아울러 손 기능도 같이 좋아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실험을 했어요. 똑같이 먹이 실험을 했는데 뇌졸중을 만들어 놓고 큰 구멍에 이렇게 큰 구멍에다가 먹이를 넣어주고 마비측 팔로 끊어먹게 한 거죠. 그리고 다른 그룹에서는 작은 구멍에다 먹이를 집어넣고 끄집어낸 건 꺼내 먹으라고 한 겁니다. 큰 구멍에 있는 게 꺼내기가 훨씬 더 쉽겠죠. 작은 구멍은 손을 많이 움직여야지만 꺼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손가락에 해당되는 그 진한색 부위가 훨씬 더 커지더라 이거예요. 커지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실험을 가지고 낸 결론은 너무 쉽거나 의미 없는 과제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약간 복잡하고 의미 있는 과제를 계속 연습하는 것이 새로운 운동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만든다. 또 뇌를 좋은 쪽으로 바뀌게 만든다라고 결론 내린 거예요. 뇌도 좋아지고 또 새로운 기술도 내가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손가락 순서를 연습을 했어요. 손가락이 사람 손가락이 엄지손가락 있고 이렇게 4개가 있잖아요. 이게 엄지고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이랑 같이 맞닿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맞닿게. 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맞닿게 만들었던 게 그렇게 연습을 시키니까 뇌가 요렇게 뇌 기능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순서를 좀 바꿨어요. 1, 2, 3, 4가 아니라 1, 4, 2, 3, 1 이렇게 차례를 바꿨어요. 다르게 연습을 하니까 뇌 기능이 또 이렇게 다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연습한 대로 뇌 기능은 바뀌어진다라고 보는 거지요. 바뀌어진다라고 분명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에 대한 예인데 이분은 그 왼쪽 편마비였어요. 왼쪽 팔다리를 못 썼어요. 그 얘기는 오른쪽 뇌가 망가진 거죠. 이쪽 오른쪽 뇌가 이렇게 망가져 있는 겁니다. 여기 빨간색 부분은 건강한 쪽 팔을 움직일 때 손에 대한 뇌 부위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된 건데 여기 파란 쪽은 그 마비 쪽, 손상된 쪽에 있는 손가락 부위는 표시가 되고 있지 않죠. 한쪽 손을 움직일 때 움직이려고 보니까 뒤쪽 부분, 초록색이 뒤쪽에만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 얘기는 여기는 제 시각적인 어텐션, 집중에 관계된 부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겟을 집으려고 손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했는데 손가락은 제대로 안 움직여지고 집중력만 항상 생겼다는 뜻이에요. 계속 집중만 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걸 집을 때 굉장히 집중해서 이걸 집지 않잖아요. 툭 집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손을 이렇게 집으려고 할 때 이런 시각 집중, 여기 관계된 이 부위는 활성화되지 않을 겁니다. 간단하게 집을 수 있으니까. 자, 이분을 불과 5일 동안 손동작만 연습을 시켰어요. 그러고 나니까 MRI상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에 없던, 손가락 움직일 때 없던 이쪽 부위가 활성화되는 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손상된 쪽에 있는 손가락 부위가 마비 손가락을 움직이니까 같이 활성화되더라. 그리고 시각 어텐션은 없어졌죠.
시각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부위는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편하게 딱 타겟을 집을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자, 이건 불과 5일 만의 변화고요. 뇌도 좋게 만들 수 있고 또 손기능도 좋아진 사례를 보여주는 겁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습된 비사용 증후군이란 말이 있어요. 이거는 learned non-use syndrome이라고 하는데 학습된 비사용 증후군. 자, 뇌졸중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이게 손기능이 되게 안 좋아요.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서 차츰 돌아오거든요. 자, 그런데 반쪽만 마비됐기 때문에 건강한 쪽으로 뭘 해도 불편하지 않게 일을 할 수 있지요.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옷 입은 걸로 건강한 팔로 이렇게 해서 입으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비측 팔이 기능이 부분적으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계속 마비측 팔은 못 쓰는 팔이야라고 딱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더 안 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학습된 비사용 증후군에서 learned non-use syndrome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런 것이 있으면 계속 그 팔을 안 쓸 거잖아요. 그러면 더 나빠지는 거죠. 더 나빠지는 거라서 이거는 분명히 극복을 해야 될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환측팔을 좀 더 집중적으로 쓰는 것이 좋겠는데 집중적으로 많이 써야지만 손상된 뇌도 같이 개발이 되고 손기는 좋아질 텐데 그래서 고안된 치료가 CIMT라고 하는 거예요. 억제 유도 치료, Constraint Induced Movement Therapy라고 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쪽 팔을 붙들어 매요. 못 쓰게. 그러면 환측 팔로만, 마비측 팔로만 쓸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해서 건강한 쪽을 못 쓰게 억제를 하고 마비측 팔로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CIMT라고 하는 거고 기능적으로 굉장히 효과적인 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조형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운동 과제를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걷는 거를 연습하려고 그래요. 지금 아직 걷지를 못해요. 근데 걷는 걸 연습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걷기 위해서는 먼저 설 수 있어야 되죠. 서기 해야 되고 발을 앞으로 한 발을 앞으로 뛰기 위해서는 체중 이동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 발 뛰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걷기. 이렇게 몇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걷기를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돼서 이렇게 단계를 쪼개서 한 단계씩 연습해 나가는 걸 우리는 조형 전략이라고 하고 각각의 단계를 다 연습할 수 있으면 전체적인 걸 또 할 수 있는 거지요. 그거를 조형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습량에 따라서 많이 연습을 하면 할수록 운동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더 어렵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면 기능이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피드백. 피드백이 있어야지만 동기가 올라갑니다. 피드백에 대한 거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반복적인 과제 연습. 자, 뇌졸중 환자분들 치료가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골프를 잘 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골프하는 거를 계속 연습하면 되는 거죠. 뇌졸중 환자분들이 팔을 잘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팔 운동을 계속하면 되는 거지요. 걷는 걸 잘하고 싶으면 걷기 동작을 계속 연습하면 되는 거죠. 반복적으로 집중 연습하게 되면 뇌 지도도 바뀌고 기능적인 것도 좋은 쪽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겁니다.